지난 시간에는 정묘호란 당시의 주화척화론을 누가 제기하였는지 그 내용과 특징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의 세 번째 주제는 정묘호란기의 예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입니다. 즉 정묘호란 당시 강화협상의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이 그림은요, 고종대에 모사된 광화부 궁전도라는 책에 실려있는 광화부 행궁의 모습입니다. 아마 1627년, 그러니까 정충년의 그 연초를, 그리고 상당 기간을 인조는 이 행궁에서 지냈을 텐데요. 그리고 이 행궁 근처에서 그 역사적인 정묘호란의 강화협상, 이 형식이 맹약의 형식으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정묘맹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행궁 근처에서 정묘맹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시 양국 간의 강화협상의 주요 안건과 쟁점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금이 조선에 요구한 것은 조선이 명예대한 사대를 단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었는데 조선의 입장이 워낙 완고했기 때문에 유지하는 선에서 타협되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후금과의 형제 맹약을 체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이것은 인조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조선 명과의 대명사대는 유지하되 후금과의 형제 맹약은 체결한다. 그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체결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이런 어떤 형제 맹약의 체결을 보장하기 위해서 조선 측의 후금은 왕자의 인질 파견을 요청을 했는데요. 이것도 여러 차례 막후 협상 결과 왕자나 이제 친제를 요구를 했었는데요. 친제가 아니라 가왕제, 그러니까 사실 진짜 왕의 동생도 아니고 왕족 중에서, 먼 왕족 중에서 왕제라는 그 칭호를 붙여서 파견하기로 절충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짜 왕자, 왕족이긴 하나 이 이구라는 사람이 원창군이라는 칭호를 달고 파견되게 됩니다. 그 다음 조건은 세패의 수령이었습니다. 이 정묘호란의 개전 목적이 후금의 경제적인 어떤 그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후금은 조선에 많은 양의 세패의 수량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여러 차례 협상이 이뤄지다가 조선 측이 적절히 성의를 표시하고 수량을 정하는 선에서 타협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실질적인 문제보다 더 논란이 컸고 또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인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예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명나라 청계연호의 기입 여부였습니다. 조선과 후금이 국교를 체결을 하게 되면은 이제 국서가 오가야 되는데 그때는 반드시 그러니까 우위에 서 있는 국가에 연호를 기입을 하게 돼 있는데 조선 입장에서는 사대 관계를 명나라와 맺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천계라는 연호를 기입했는데 이제 후금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국호는 못 받겠다고 불만을 제기한 것이었죠. 이것도 굉장히 많은 논란 끝에 연호를 기입하지 않는 개첩이라는 형식으로 대체하기로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후금 사신을 인조가 과연 친견을 하고 접대를 할 것인가? 조선 입장에서 보면 오랑캐고 정말 개돼지와 같은 그런 후금 사신을 국왕인 인조가 친견한다라는 건 예에 있어서 굉장히 명분에 어그러지는 행위였는데요. 이것은 결국 후금의 어떤 그 요구에 의해서 인조가 친견은 하되 명사신과는 다른 접대, 그러니까 사실은 배례를 하는 그런
의뢰에서 명사신과는 다른 접대를 함으로써 기록에 보면 간단히 읍내만 했다라는 이제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런 걸 거치면서 이제 그 조정이 되었던 것이죠. 예,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화맹의 형식과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정묘호란을 종결하기 위한 어떤 화약을 이제 하늘에 맹세하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하기로 양국이 절충을 했는데요. 문제는 여기에 인조가 직접 참여를 하느냐 마느냐 그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조가 결국에는 향을 불사르고 하늘에 고하는 이 의뢰는 하고 인조는 궁으로 돌아가고요. 남아있던 양국 대신들, 여러 명의 양국 대신들이 형마생천, 그러니까 말을 희생으로 잡아서 하늘에 고하는 의식이죠. 정확하게 이때 당시에는 백마하고 그 다음에 소를 잡았습니다. 소를 잡아서 이제 그 혈골, 피와 그 뇌수를 이제 그릇에 담고 하늘에 맹세하는 이제 형식이었는데요. 인조가 이제 형마생천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타협을 하고 화맹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 부분을 둘러싸고 양국 간의 줄다리기가 엄청 났고 그 다음에 이런 줄다리기가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조실록이. 자, 이걸 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실제로 양국 간 강화협상의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었다라는 점도 보여주고, 그 다음 또 다른 반면으로 보면은 이것이 어떤 그 세패라든지 이런 문제보다 그 당대인들이 굉장히 중요시한 사안이었다라는 점도 같이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척화론자들은 예와 연관된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고 격렬하게 반응했는데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게 바로 조선과 명 혹은 조선과 후군 간의 관계를 상징하고 실천하는 통로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례를 보여주는 재밌는 사료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 강화협상 과정에서 명연호를 삭제해달라는 후금의 요구에 대한 이제 조선의 그 관료죠. 오융겸이라는 사람의 그 반응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호서가 매우 흉참스럽다라고 하였다. 즉 후금이 보낸 국서가 그렇다라는 거죠. 윤방이 대의에 관계된 바라 다시 의논할 수 없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즉 흉참스럽다라는 내용은 명연호를 삭제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윤방과 오융겸이 한강과 임진강 두 곳에 군량이 이미 고갈되었으니 10일이 지나면 반드시 스스로 무너지는 걱정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정춘신의 군사는 군량을 조달할 계책이 없어 더욱 걱정됩니다 라고 아뢰었다. 임금이 거절하여 돌려보내야 하겠는가 라고 물었다. 윤겸, 즉 오윤겸이죠. 오윤겸이 지금은 금백과 토지 같은 것이 아니라 황금이나 비단, 토지 같은 것이 아니라 강상을 말살하려는 것이니 결코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이 마지막 구절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윤겸으로 대표되는 이런 척화론자들은 이미 전세가 굉장히 불리하다는 상황을 알 수 있었고 이걸 타개할 방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연호를 삭제하라는 후금의 요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냐 하면은 이것은 금백이나 토지 같은 게 아니라 결국 명연호를 삭제하면은 강상을 말살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나왔던 표현으로 말하면 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따를 수가 없다라는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어떤 형태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응의 어떤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명은 아니라는 것, 이런 점도 이제 굉장히 잘 드러나는데요. 이런 게 아마 당대의 조선 사회의 그 분위기가 아니었나라고 짐작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묘 맹약이 체결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과 후금은요, 이 정묘 맹약을 통해서 결국 형제 관계를 수립을 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조선의 군주와 후금의 군주가 형제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후금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정묘호란을 통해서 또는 정묘맹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성과물을 얻게 되는데요. 첫 번째, 정치적인 고립을 탈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조선이라는 수교국을 얻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와 동시에 이제 조선과는 사신을 교환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광해군 때 누르하치가 조선과 얼마나 그 사신을 교환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형태의 국서를 교환하고 싶어 했는지 여러분 상기해 본다면은 이런 성과가 결코 작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그 많은 양의 이제 세패를 획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것도 세패 못지않게 후금의 어떤 경제난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많은 수의 조선인 민간인들을 납치를 해가서 요동에서 이제 그 경작 노예와 비슷하게 이제 부렸던 것이죠. 아니면 가사 노예로 부리게 됐는데 이게 굉장히 후금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이득이 되는 것이 이렇게 납치된 조선인을 돈을 주고 송환하기 위해서 많은 조선 사람들이 이제 돈을 후금에 갖다 주게 됩니다. 그리고 갖다 주고 이 조선인을 송환받는 장소가 이 다섯 번째 계시였던 거죠. 이 정묘 맹약 이후에 중간과 해령이라는 곳에 이제 시장, 교역을 위한 시장을 설치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후금의 어떤 그 남아도는 은으로 이 대명 봉쇄로 인해서 은이 있어도 물건을 살 곳이 없었는데 뭐 식량이라든지 이런 걸 그 다음에 생활 필수품을 구입을 할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또 후금의 특산품인 인삼을 수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계시에서 다름 아닌 그렇게 납치됐던 조선인을 돈을 받고서 다시 송환하는 그런 장으로도 활용을 했던 것이죠. 그다음 마지막 어떤 성과로는 조선군의 확실한 전력. 그러니까 물론 1619년에 사르우 전투, 더 좋게 말하면 심화 전투에서 조선군을 상대해 본 적은 있지만 이 경우는 조선군이 원정을 나가서 명군의 어떤 지휘를 받는 상황 속에서 전투를 한 아주 특수한 사례였는데 이 경우는 조선군의 어떻게 보면은 홈그라운드인 조선 땅에서 조선군이 어떤 지휘와 전략으로 그 다음에 어떤 전술과 무기 그 다음에 그 요새로 후금군을 상대하는지 아마 후금은 이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수집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면 조선의 입장에서는요,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목적했던 후금군은 철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명사대도 유지했는데 후금과는 이제 형제 맹약을 체결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후금과 형제 맹약을 체결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명 쪽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영원성에 주둔하고 있었던 원승환이라는 그 원의 명예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해로 사행의 노선을 변경하게 됩니다. 원래는 조선의 그 선사포라는 곳에서 출발을 해서 그 요동반도의 끝을 경유를 해서 등주라는 곳으로 상륙해서 북경으로 가는 게 조선의 해로 사행이었는데 이 원승환은 이렇게 되면은 조선이 어떻게 보면은 군사기밀 혹은 명예 내지를 탐색을 해서 후금의 정보를 넘길 위험이 있다. 뭐 이런 의도에서인지 몰라도 이 조공로를 변경시켰던 것이죠. 이 속셈은 모문용을 견제를 하고 사실은 북경으로 가는 조선 사신이 지금 보면은 요동반도의 끝에서 등주로 막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주둔하고 있던 그 영원성의 앞인 각화도를 경유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사신도 자신의 통제권 안에 놓으려는 그런 속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 입장에서 보면 그 원래의 해로 사행 노선보다 이 바뀐 해로 사행 노선이 암초도 많고 물길도 익숙치 않아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것이라는 거죠. 이런 이제 그 애로점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 명은요, 1627년에 정묘 맹약 이후에,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굉장히 원활하게 그리고 풍부하게 수급되었던 명과의 염초 유양 무역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킵니다. 왜냐하면 조선의 향배를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후에도 조선이 계속 어떻게 보면은 민원을 제기를 해서 다시 재개되었다, 중단되었다, 재개되었다 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조선 입장에서 보면은 염초와 유황은 바로 화약의 재료였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이제 타격을 입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바로 사실은 정묘 맹약의 체결 결과 명과 조선의 어떤 연합적인 그 동맹관계의 균열을 일으키는 또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의 세 번째 주제인 예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입니다. 오늘 5주차 강의에서는 정묘호란의 발발 원인과 전황, 주화 척화 논쟁의 내용과 성격, 강화협상의 쟁점과 특징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병자호란 이전 조선의 군사력 정비 과정과 그 성과 그리고 한계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